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간밤에 금리에 관해서 FMC 회의가 끝나고 FED 그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께서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미국 연준은 제로 금리를 동결해서 인상 시기를 2023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원래는 제로 금리를 2023년까지 하기로 원래는 계획이 돼 있는데 2023년부터는 제로 금리를 안 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4%로 상향 조정시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그것에 관해서 그냥 간과하겠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기존 전망치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확대되고 물가 상승률은 높아질 것으로 관측이 된다. 이에 따라서 2023년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될 거다. 물론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는 8월달 잭슨홀 미팅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연말부터 해가지고 슬슬 냄새를 풍기고 내년 어느 시점부터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본격적인 금리 인상은 2023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왜 집중을 하고 왜 확진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뭐 늘어난다 이런 거에 관해서 와 좋다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 기사에도 나와 있다시피 연준 의장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냐 확산되냐에 따라서 또 다른 양적 완화를 하냐 마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중요시해서 생각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연준은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증가해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감소했고 경제 활동과 고용의 지표가 강화됐다고 연준은 설명했다라고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금리를 동결했다. 좀 약간 말이 앞뒤가 좀 안 맞죠.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 연준은 경제 물가 전망과 관련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예상한 2.4에서 연말까지 3.4로 상향 조정했다. 그냥 용인하겠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빨리 이게 가라앉아서 실업률이 빨리 하락을 해서 많은 고용 지표가 이제 상승되고 뭐 현물 경제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또다시 이제 뭐 다른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려면 아마도 조금 시간이 아마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곧 여름이야. 이제 곧 여름이에요. 전 세계 휴가 시즌이에요. 그래서 어떤 국가는 뭐 개방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개방을 하면 이런 상황에서 집단 뭐 어떤 그 백신 어떤 그런 게 확실히 이렇게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서 개방을 해버리면 이게 지금까지 접종했던 그런 게 글쎄요, 그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명분 삼아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마도 또 다른 거대한 양적 완화를 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어느 순간에 하겠죠. 그래서 자산 시장은 엄청나게 아마 올라갈 거예요. 예전에도 아마 이거 들었다시피 골드만삭스가 예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예언을 한 건데 2022년 말까지 이만큼 갈 거다. 근데 S&P 500이 물론 이거보다는 더 올라간 건 사실이긴 하지만 아마도 지금 테이퍼링 얘기 나오는 거랑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올해부터 해가지고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내년 어느 시점까지도 지속적으로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은 아마 지속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고, 올해 이렇게 가면은 올라가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영원히 계속 떨어지는 거 없고 영원히 올라가는 거 없어요. 지금 이제 조정장세나 횡보장세가 되게 오랫동안 길어지니까 확신을 못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2021년 내에 한 번은 우리가 크게 익절할 구간이 분명히 오고 2022년에도 우리가 완전히 엑시트에서 나갈 구간은 반드시 와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아마도 부동산, 특히나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든 가상자산이든 아마 탈출하시는 분, 현금화에서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부동산은 내놓으면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주식 비중보다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좀 집중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토목공사라든가 각종 뭐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관해서 조금 집중되고 있는 예산 편성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대선까지 껴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파시려면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내년이 마지막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가상자산에 우리가 XTR 시점은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너무 지금 상황에서 걱정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희망의 롤 돌린다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벌써 2016년부터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희망의 롤 계속 돌린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엑시트에서 빠져나가긴 하지만, 자, 2021년에 한 번, 2022년에 또 빠져나가긴 하지만 조정 장세를 반드시 거치겠죠. 급하게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거 없어요. 버블이 끼면 반드시 꺼지게 돼 있어요. 특히나 테이퍼링 얘기하고 금리 인상에 관한 얘기가 내년 하반기, 내년 여름이나 가을께부터 돌기 시작하면 아마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파르게 꺼질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금리 인상 시즌에 관해서는 일단 뒤로 한 발 물러놓으시고 보시고, 왜 근데 금리 인상에 관해서 금리 동결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주식시장도 그렇고 가상자산 시장도 왜 이러냐, 왜 못 올라가냐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양적 완화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 지금 현재 돈 풀겠다는 어떤 그 시그널이 현재 나온 게 없잖아요. 그냥 금리 동결하겠다라는 과거와도 같은 발언만 있었었고 뭐 특이사항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미 예견을 했었던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벌써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시장에 충격은 없지만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얘기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8월 달에 뭔가 또, 그러니까 7월 달부터 해가지고 뭔가 또 얘기를 하고 8월 달에 뭔가 얘기를 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시바 이누하고 칠리즈가 코인베이스 프로에 등록되면서 33%와 26%가 상승을 했다. 시바 이노가 뭐 가치가 있냐, 칠리즈가 가치가 있냐. 근데 그 기준을 정하는 거는 개인이 정하는 게 아니고 업비트가 정하는 게 아니라 코인베이스가 정하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우리가 무슨 코인에 관해서 뭐 상패된다, 뭐 어떻다 저떻다 뭐 이걸 얘기를 할 때 보통 그러니까 코인 좀 오래 한 사람들은 해외 거래소 중에도, 미국 거래소 중에도 조금 덩치가 큰 네임드 있는 거래소, 이거를 기준으로 되게 많이 잡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아마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국내 계신 분들은 가치가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기준을 잡는 거는 코인베이스 측이지 이 사람들이 더 전문가지 개인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자, 디지털 유로는 은행 예금의 8%를 도모할 수 있다고 모건 스탠리는 말합니다. 소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가 뭘 뜻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CBDC를 뽑아내는데 그거를 국민은행이나 신한에서 취급을 해. 근데 여러분들이 원화 계좌에 지금 맡기는 돈이 아마 금리가 1%가 채 안 될 거예요. 근데 금리가 조금 더 주는 데도 있긴 한데 되게 저금리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금을 하는데 디지털 유로나 뭐 아니면 디지털 원화로 바꿔서 예금을 해라.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권고를 해요. 그러니까 부추겨요. 추천을 해줘. 그러면 그게 이자를 예를 들어서 5%, 6%, 7% 준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원화를 바꿀 수밖에 없어. 달러를 당연히 바꿀 수밖에 없어. 유로화를 당연히 바꿀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현재 피아트 머니에 관한 계속 양적 완화를, 유로 같은 경우도 그 ECB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오늘 새벽에도, 그러니까 어저께 저녁이죠. 어저께 저녁만 같아도 조금 양적 완화를 또다시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도 전 세계에서 부채가 천조국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러면 그 바구니를 계속 유지시킬 수가 없어. 그 풍선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CBDC에 관해서 파일로 테스트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는 디지털 유로, 뭐 디지털 달러, 뭐 디지털 원화 이런 거는, CBDC는 결국에는 가상자산 시장하고 꾀가 맞물려 있다니까요. 톱니바퀴가.
그런 식으로 메커니즘을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내로 보면 USDC라고 있죠. 우리가 USDT가 있고 USDC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6월 거거든요. 보이저 거래소. 근데 USDC를 맡기면 9%를 준대요. 자, 그러면 그냥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냥 유로화를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USDC로 바꿔서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9%의 이자를 주는 거예요. 자,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 거래소도 뭐 나쁜 거래소는 아니에요. 북미에 계신 분들이 뭐 코인베이스 외에도 뭐 캐나다나 뭐 북미에 계신 분들이 아마 그냥 믿고 거래하셔도 되는 거래소예요. 자, 보이저 거래소. 그래서 실례를 들기 위해서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린 거고, 자, 코인리스, G캐시, NU5 테스트넷이 7월 1일 활성화된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NU5 테스트넷이 7월 2일 공식 활성화되고, 이어서 10월에는 헤일로 아크 출시에 맞물려 메인넷이 론칭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G캐시가 탄생한 이래로 되게 오랫동안 이 메인넷을 준비를 한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올해 메인넷이 준비되는 게 되게 많아요. 카르다노 에이다도 마찬가지 올 여름을 기점으로 하고, 네오코인도 마찬가지, 그리고 호라이젠 코인도 마찬가지로 9월 중순에서 9월 말에 메인넷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왜 3분기 계속 얘기를 하냐면, 이런 하나하나 로드맵을 보면서 짜맞춰 보면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특히나 이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이제 코인이 뭐 코인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뭐 익명성 코인은 뭐 상장 폐지될 거다, 뭐 미래가 없다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상장 폐지될 거라는 얘기가 있고, 이게 뭐 그렇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투자를 했었던 거예요. 이게 6달러까지 아마 떨어진 적이 있었을 거예요. 6달러인가 7달러? 호라이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건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어쨌건 G캐시 같은 경우는 헤일로 아크 출시가 이제 예정돼 있고, 호라이젠 같은 경우도 9월달. 자, 이 거대 큰 손들이 다 이미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이토로에 관해서도 이제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18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봤더라고요. 23개예요. 23개 코인이 이토로에 상장돼 있는데, 이토로는 코인베이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래소예요. 따로 이제 조사를 해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이 왜 중요한지, 코인베이스에 상장돼 있는 코인들이 왜 중요한지에 관해서는 따로 더 공부를 많이 해보세요. 어쨌건 이토로 같은 경우도 이제 IPO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IPO가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카르다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연바이낸스, 비트코인 캐시, 네오코인, 스텔라, 테조스, 뭐 대시, 유니스와 바이낸스 코인, 아이오타, 디센트럴랜드, 아이브. 저한테 디센트럴랜드 살아남을까요?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지코인은 살아남을까요? 도지코인은 왜 이토로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리고 네오코인도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게 다 의미 없다니까요. 그 기준을 잡는 거는 무슨 찌라시 루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토로에 등록돼 있다는 자체가 그게 이미 중요한 거예요. 이토로에 등록돼 있다는 얘기는 향후에 코베 상장도 눈여겨볼 수 있는 코인들이에요. 여기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그런 관점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G캐시, 뭐 트론, 이오스, 체인링크, 트론 같은 경우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트론 같은 경우도. 근데 BTT하고 비트토렌트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점수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네오하고 온톨로지는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뭐 시세야 뭐 어느 순간이 돼서 지들이 뭐 호재거리 이슈를 던지면 그걸 명분 삼아서 뭐 비하인드에 있는 세력들이 올리겠죠. 뭐 그거는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 불분명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인도에 투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미국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미개발 시장 잠재력이 방대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게 2021년 5월 30일 날 이 뉴스가 이제 나온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한테 이제 누가 자꾸 물어봐. 근데 확신이 안 서고 코인 가격이 안 올라가면 자꾸 이제 보통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손절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올라가, 나중에 가서. 근데 보세요. 2019년 11월 달에 자, 바이낸스는 인도 거래소인 와지오 X를 인수했다. 작년에는 또 다른 인도 거래소인 코인 DCX를
비트맥스 및 샌프란시스코 기반 거대 코인 베이스로부터 자금을 확보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바이낸스가 직접적으로 YGOX 같은 경우는 인수를 한 거예요. 창펑자오가 코인계에 있은 지 되게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머리에 총 맞았다고 스캔 코인에 투자를 할까요? 사라질 코인에? 그러니까 분석 없이 투자를 했고, 분석 없이 투자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이 미래의 어떤 그 성장성에 관해서 확신이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글쎄요. 하여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도 이제 인도 시장을 되게 크게 보거든요. 저는 인도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도 첸나이에 6개월 정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몸소 체감으로 느낀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관광시나 이런 데나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저하고 조금 틀린 게 저는 거기 기업에서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시장 상황 돌아가는 거랑 다국적 기업들의 그 많은 자금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를 계속 봤고 사람들이 임금이 한 달 한 달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를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도 시장의 잠재력에 관해서 되게 크게 봤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창펑자오나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 외에도 저도 그렇게 되게 좋게 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센트부터 뭐 와지오 X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인도 투자 뭐 괜찮다 계속 유입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인도인의 평균 연령이 28에서 29세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요. 전 세계에서 인구 쪽수로 봤을 때 지금 중국보다 인도가 되게 작은데 되게 젊어요.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중국보다 클래스가 위에요. 거기다가 인도가 아마 2030년으로 넘어가면서 중국을 인구 쪽수로 봤을 때 아마 앞질러일걸요. 예. 그리고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되게 괜찮게 보고 있는 국가였고, 예.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앞으로 GDP, GNP가 인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코인 DCX CEO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한마디 남기죠. 코인베이스가 뭐 본인들한테 투자해서 되게 같이 움직여서 되게 좋다,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자, 이 거래소는 제가 모르고 그리고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하루 2시간 이상은 공부를 개별적으로 하셔야 돼요. 보통은 그냥 개별적인 뉴스들 말고 내가 구글링해서 찾아보시던가 아니면 뉴스를 여러 개 보시던가 그냥 유튜브 몇 개 띡 보고 그걸로 그냥 공부를 다 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면 사람들마다 분석하거나 어떤 이런 게 결론 도출하는 게 되게 많이 틀려요. 인사이트가 틀리기 때문에. 타고난 어떤 그런 게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은 웬만하면 아마 아시겠지만 대출은 웬만하면 변동성이 심한 장세이기 때문에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 보세요. 코로나 같은 경우 오늘도 500명대 중후반 직장 학원 등 일상 감염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452명에서 399, 373으로 줄었다가 545명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접종 규모가 유행을 줄일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자, 한쪽에서는 접종한다. 뭐 지금 보면은 뭐 40대, 50대, 뭐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정부에서 계속 발표는 하지만 일단 7월 1일 날부터 비행기 문호를 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제 항공 노선을 열기 시작을 하잖아요. 영국에서 이제 비행기가 들어오고 우리나라 국내에 계신 분도 프랑스로 또 넘어가. 프랑스도 제가 프랑스 노선도 오픈했다고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빈번해지면 여름 휴가철을 근간으로 해서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건 제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또 다른 양적 완화가 사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집중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거고 그렇다고 코로나가 많이 걸려서 경제가 무너지기를 바라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을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총 63조의 카카오가 IT 대장주 오른 3대 요인은 자 예전 같으면 네이버랑 카카오랑 비교를 되게 많이 하셨죠. 그죠? 네이버가 카카오를 찍어 누를 거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카카오가 엄청나게 몸집이 불려졌어요. 이건 이미 2018년부터 계획돼 있었던 일이에요. 2018년에 한국 정부에서 자 은산분리 규제 완화 때부터 카카오는 이미 밀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IT 대장도 오른 3대 요인, 그리고 쿠팡도 마찬가지로. 자, 과연, 그리고 또다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재택근무가 줄어들까요? 재택근무가 줄어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재택근무를 더 어떻게 보면 그 사원들한테 더 많이 그거 하겠죠. 더 많이 종용을 하겠죠. 더 많이 하라고 하겠죠. 애플이나 아니면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재택근무 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보다 더 많은 어떤 그 집중력을 업무에다 쏟을 수도 있어요. 오가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근데 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는 그러니까 사원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인원 감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아마 구조는 점점 변해갈 거예요. 자, 카카오가 점점 커지면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영업 시장은 지속적으로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게임, 쇼핑, 송금, 디지털 라이프를 지원하는 한편 카카오 커머스, 카카오 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등 자회사 및 관계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한 결과로 풀이가 된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끝의 결말은. 그리고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와 업비트, 두나무. 자, 카카오뱅크와 업비트. 과연 향후에 뭐라고 발표를 할까요? 향후에. 자, 아직까지 발표가 없지만. 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에 뭐, 숫자가 조금 올라갔고, 내려갔고, 중요하죠. 내가 투자했으니까. 근데, 그런 관점을만 보지 마시고,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과연 이 전체적인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나. 카카오와 쿠팡은 과연 지금 뭘 하고 있나? 네이버는 과연 뭘 하고 있나? 이것도 한번 한번 봐보세요. 자, 그리고 각각의 어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에 관해서는 트위터, 텔레그램, 이런 거 보시면 되게 정보가 많아요. 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